우린 엄마 혼자 키웠어요. 당신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화려한 갤러리 전시회장, 샹들리에 아래 18살 소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언 기억하세요? 아빠를 용서하지 말라고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새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죠. 삼둥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한지훈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자신을 증오하는 걸까요? 그는 이 소녀들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아니,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내가 왜?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첫째 딸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모르시겠어요? 18년 전 박선영이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영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죽었어. 18년 전에 죽었다고요? 둘째 딸 유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거짓말도 유분수죠.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당신이 버린 후 18년 동안 혼자서 우릴 키우셨어요. 유진이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엄마의 유서예요. 당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 죽어간 증거죠. 봉투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유진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비록 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그 사람은 우릴 찾지도 않았으니까.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막내 지아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시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린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도 바꿀 거예요. 한서연, 한유진, 한지아라는 이름도 버릴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이 손을 뻗었지만 새 딸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거부의 몸짓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첫째 서연이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앞으로 걸어갔어요. 전시회장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작품이었습니다. 버려진 새송이 꽃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죠. 이 그림 보이세요? 오늘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림 속에는 휠체어를 탄 여인과 새 소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요. 여인은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새 소녀는 엄마를 둘러싼 채 비를 맞고 있었어요. 엄마는 우릴 지키려다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18년 동안 혼자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주무셨어요. 우리 학원비 벌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했으니까요. 당당해야 한다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휠체어? 선영이가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18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요? 이건 오해야. 난 몰랐어. 선영이가 죽었다고 들었어? 오해라고요? 유진이 냉소를 지었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 안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벌이고 돈도 많잖아요. 찾으려고 했으면 찾았겠죠. 하지만 안 했어요. 우린 그게 더 슬펐어요. 새 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전시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드레스 자락이 펄럭였어요. 마치 복수의 여신들 같았죠. 뒤에 남은 건 충격에 빠진 사람들과 무너진 재벌 회장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그의 속삭임이 텅 빈 전시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프다는 것을. 사실 박선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병원에서 초음파를 볼 때마다 지우는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우리 딸들이야. 3명 다 여자애래. 엄마 닮아서 예쁘겠다.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한지훈의 여동생 한미란이 선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한번 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영은 아무 의심 없이 미란의 집을 찾아갔어요. 고급 아파트 20층이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죠.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언니, 우리 오빠랑 헤어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란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결혼도 곧 하기로 했는데. 결혼이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죠. 미란 씨, 전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사랑? 재벌가의 사랑 따윈 없어요. 언니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오빠 인생 끝나요. 회장 자리도 날아가고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저 이만 가볼게요. 지훈 씨한테 오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선영의 뒤에서 미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계단 앞에서 선영의 등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안 돼. 선영의 비명도 지르기 전에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렸어요. 계단을 굴러 내려간 선영은 1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있었지만 이미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아가들, 제발, 살려줘. 선영의 마지막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미라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라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선영 씨가 사고가 났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훈이 도착했을 때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다만 아기들을 살리려면 산모가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해서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태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훈은 주저앉았어요. 미란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힘내요. 선영 씨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미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들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산모의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아기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것 같아요. 5개월이 더 지났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했죠. 미란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오빠, 회사 일 때문에
중국 출장 가셔야 해요. 아버지가 꼭 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선영이가 출산하는데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고민하다가 떠났습니다. 회장인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미란의 계획이었어요. 출산일 당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수술은 진행됐어요. 3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한 여자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산 직후 선영이 눈을 뜬 겁니다. 제 아기들은 축하합니다. 삼둥이 딸입니다. 모두 건강해요.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었어요. 제 다리가 왜 안 움직여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앞으로 휠체어가 필요할 겁니다. 선영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기들만 무사하면. 지훈 씨는 어디 있어요? 그때 미란이 들어왔어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오빠는 안 와요. 당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기들도 죽었다고 했어요. 오빠한테는 당신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기들은요? 제 딸들은 어디 있어요? 보육원에 보냈어요. 각기 다른 곳으로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걸요? 선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죠. 다음 날 선영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니, 쫓겨났어요. 입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채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내 딸들 꼭 찾을 거야. 그날부터 선영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하반신 마비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새벽 시장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요. 손은 물에 불어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세 딸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사설탐정에게 푼돈을 모아 의뢰한 결과였죠. 서울 세 곳의 다른 보육원에 있습니다. 이름은 한서연, 한유진, 한지아로 등록돼 있어요. 선영은 울면서 각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보육원에서 서연을 봤어요. 5살 서연은 벽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서연이 선영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이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육원에서 유진을 만났어요. 유진은 낡은 장난감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죠. 세 번째 보육원에서 지아를 찾았어요. 지아는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가 왔어. 이제 다시는 안 떠날게. 약속해. 선영은 휠체어를 밀며 세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죠. 18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중심가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63층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꼭대기 회장실에서 한지우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국제미술대회 시상식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성그룹은 매년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회장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선영의 사진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끔 꺼내보곤 했습니다. 선영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8년 전 여동생 미란이 전화로 말했어요. 오빠, 선영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기들도 못 살렸대요.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빈관만 있었어요. 시신은 화장했다고 했죠. 지훈은 의문을 품었지만 여동생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고 뱃속의 아이들도 함께 떠났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그 후로 누구와도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죠. 회장님,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지우는 양복을 차려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어요. 벽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죠. 올해 국제미술대회 대상작을 소개합니다. 버려진 새송이 꽃, 한서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무대 위에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18살 서연이었죠.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지훈이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났습니다. 서연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갑다고 느낀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당신 같은 사람의 축하는 받고 싶지 않아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당황했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제 작품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버려진 새송이 꽃이에요. 한 남자가 임신한 여자와 뱃속의 새 딸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죠. 서연은 트로피를 받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 소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지훈은 서연의 그림 앞으로 다가갔어요. 캔버스 위에는 휠체어를 탄 여인과 세 소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죠.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윤곽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특히 여인이 쓰고 있는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이었죠.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걸이는 자신이 선영에게 준 거였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선영은 죽었다고 들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는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서연이라는 학생 신상 파악해. 부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형제는 있는지 다 알아봐.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회장의 다급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목걸이도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읽어봐.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서연 만 18세. 삼둥이 중 첫째입니다. 동생으로 한유진, 한지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박선영, 43세. 현재 소형 한식당 선영인의 밥상 운영 중이며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지훈이 다그쳤습니다. 계속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계단 낙상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으며 출산 직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하반신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박선영? 죽었다던 선영이가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휠체어라니? 그리고 삼둥이? 계속 읽어봐.
18년 전 출산 후 세 딸을 각기 다른 보육원에서 찾아냈으며 3년간 혼자 아이들을 찾기 위해 극한 노동을 했습니다. 딸들을 찾은 후 15년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세 딸을 키웠습니다. 생계는 극도로 어려웠으며 새벽 시장 일, 식당 설거지, 야간 청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세 딸 모두 예능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선영이 살아있었다고요? 그것도 휠체어 신세로 18년간 혼자 세 딸을 키웠다고요? 미란이를 당장 불러. 30분 뒤 여동생 한미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세요, 오빠? 갑자기 부르시니. 지훈이 보고서를 던졌어요. 미란의 얼굴에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박선영이 살아있어. 왜 거짓말한 거야?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말했어요. 아, 그거요? 알게 됐군요. 알게 됐다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훈이 미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여동생에게 손을 댄 거였어요.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 여자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칠 뻔했잖아요. 전 오빠를 지킨 거예요. 회장 자리도 지킨 거고요. 지켰다고? 지켰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넌 내 인생을 망쳤어. 18년 동안 선영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내 딸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고, 선영이는 휠체어 타면서 혼자 애들 키웠다고. 그래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미라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여동생을 밀쳤어요. 당장 나가. 회사에서 해임이야. 이사직도 박탈이고 주식도 다 회수할 거야. 뭐라고요? 오빠, 정신 차려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선영의 식당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골목 안쪽이었어요. 선영이네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죠. 불 꺼진 식당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휠체어를 탄 선영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18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더군요.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어요. 딸들아, 내일 전시회 가면 절대 눈물 보이지 마. 우린 불쌍한 게 아니야. 당당해야 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딸이 엄마 곁에 앉아 있었죠. 엄마, 우리 진짜로 아빠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요? 유진이 물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우릴 찾지도 않았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죽었다고 믿었대도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찾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선영과 딸들에겐 그저 버림받은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지우는 미란을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미란이 들어오자마자 지훈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서명해. 당장 회사에서 나가. 이사직 박탈이야. 뭐라고요? 오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미란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사람을 죽일 뻔했어. 계단에서 밀었다며? 임신 7개월 된 여자를.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
병원 CCTV 복구했어. 내가 고의로 민 거 다 나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 모든 걸 알아낸 거였죠. 병원 기록, 보육원 서류, 18년 전 아파트 계단 CCTV까지 모든 증거가 드러났어요. 오빠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회장 자리도 못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 내 딸들을 보육원에 버렸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선영, 한지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날 오후 지훈은 선영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라 손님은 없었어요. 휠체어를 탄 선영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싱크대는 선영의 휠체어 높이에 맞춰 낮게 설치돼 있었어요. 18년간 이렇게 일해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선영이 돌아봤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18년 만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변했죠. 무슨 일이세요, 한 회장님? 차갑고도 정중한 말투였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이요. 지훈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선영아, 나야. 지훈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선영은 다시 설거지로 돌아섰어요. 지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선영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딸들이 싫어해요. 선영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도 아이들이 태어난 줄도. 그래서요? 선영은 휠체어를 돌려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18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다리로 18년을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었죠. 딸들 레슨비 벌려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설거지했어요. 선영이 자신의 손을 보여줬어요. 굳은 살투성이었고 손가락 마디는 휘어 있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랬어요. 딸들 밥 먹여야 하니까요.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나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커피 마셨나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보상할게. 뭐든지 다 해줄게. 병원비도 수술비도 딸들 학비도 필요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당신 필요 없대요. 18년 동안 아빠 없이도 잘 컸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보는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한성그룹 회장님이. 선영은 차갑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단호했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식당을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부터 매일 식당 앞에 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비서가 말렸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회사 일은 너희가 처리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식당 앞 벤치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추운 날도 그 자리를 지켰죠. 어느덧 동네 사람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한성그룹 회장 아니야? 맞아. 저기서 매일 기다리고 있더라고. 뭔 사연이길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삼둥이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다음 전시회에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시리즈를 발표했어요. 총 10점의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휠체어 탄 엄마와 세 딸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낡은 단칸방에서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그림. 세 번째는 엄마가 밤늦게 설거지하는 모습이었죠. 네 번째 그림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여인이 계단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르지 못한 계단이었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들, 18년간 방치된 삼둥이의 비극, 재벌 2세의 민낯, 임신한 연인을 버리고 떠났다. 기사가 쏟아졌어요. 지훈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회사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해명 성명을 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대가예요. 해명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딸들이 화가 난 게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어도 결과적으로는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유진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피아노 콘서트에서 자작곡을 연주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 없는 자장가였죠. 무대 위에서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곡은 제 엄마가 밤마다 불러주던 노래예요.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는 가사였죠. 엄마는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엄마가 제일 외로웠을 거예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슬프고도 애절한 선율이었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발레 공연에서 깨진 가정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무대는 어둡게 시작됐습니다. 지아 혼자 무대 중앙에 서 있었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춤이었어요. 두 팔을 뻗어 누군가를 찾는 듯 했지만 무대엔 지아 혼자뿐이었죠. 춤이 절정에 이르자 조명이 밝아졌어요. 무대 뒤편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로 달려가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함께 울었어요. 너무나 슬픈 공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주가는 30% 떨어졌어요. 협력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의 옷차림은 점점 초라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턱수염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막내 지아가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다가 지훈을 봤어요. 왜 계속 여기 오세요? 너희 엄마를 보고 싶어서. 지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8년 전엔 보고 싶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보육원에서 울 때도.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당장 달려갔을 거야. 만약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아는 돌아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식당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덧 그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졌죠. 한성그룹 회장이 매일 작은 식당 앞에서 기다린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양반 대단하네. 비 오나 눈 오나 저기 있더라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던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커피를 갖다 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김밥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부분 거절했죠. 한성그룹 이사회는 비상사태였어요. 회장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약 파기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어요. 오직 선영과 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지우는 평소처럼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식당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갑자기 식당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이 황급히 뛰어들어갔어요. 선영이 휠체어에서 쓰러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선영아. 지훈이 달려가 선영을 안았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안아본 선영이었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119 불러. 빨리. 서연이 소리쳤어요. 유진은 벌써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지아는 엄마 곁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죠. 엄마, 일어나요. 엄마.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선영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지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선영아, 정신 차려. 제발, 제발 눈 떠봐.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급히 선영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밖 복도였어요. 삼둥이가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그들 옆에 섰죠.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시니까. 지훈이 말했지만 자신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오랜 하반신 마비 후유증으로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 치료로는 안 됩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이식이요? 삼둥이가 동시에 물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식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하지만요,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도 맞아야 하거든요. AB형 RH- 음성은 정말 드물어서 지훈의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AB형 RH- 음성? 자신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제 거 쓰세요.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AB형 RH- 음성입니다. 혈액형 검사해 보세요. 회장님,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달라서 압니다. 그래도 검사부터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훈을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삼둥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1시간 뒤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훈의 혈액형과 조직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의사조차 놀랄 정도로 완벽한 매칭이었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일란성 쌍둥이 수준의 적합도예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회장님, 잠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꺼냈어요. 지훈의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됐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무시하셨죠? 얼마나 남았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치료 안 하시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치료에도 6개월이 최대일 겁니다. 이미 사기 말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하면 제가 죽는 건가요? 심장을 기증하시면 네, 즉시 사망하십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죠. 선영이는 제 심장 받으면 살 수 있나요? 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수술 진행하세요.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어차피 3개월 남았다면서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파랗더군요. 제 심장으로 선영이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제대로 해준 게 없으니까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지만 자녀분들은 아세요? 모릅니다. 말하지 마세요. 반대할 게 뻔하니까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으니까요. 수술은 내일 새벽에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지훈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영은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삼둥이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죠.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말에 세 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술은 내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서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훈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 같았죠. 혹시 당신이 아니야. 나는 기증자가 아니야. 지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들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계속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선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딸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18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 선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들 정말 잘 키웠어. 훌륭하게 컸더라. 다 너 덕분이야. 너 없이 살아온 18년이 지옥 같았어. 매일 내 생각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곧 널 다시 만날 것 같아. 천국에서. 그때는 제대로 사랑하자. 약속해. 지훈은 선영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18년 만에 입맞춤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는 지훈을 발견했죠. 저희가 당신에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잘못이었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지. 그래도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유진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자주 말했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라고. 아빠도 피해자라고.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우리 가족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지훈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8년 만에 처음 만진 딸의 머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삼둥이가 엄마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선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수술실로 향했죠. 엄마, 꼭 깨어나요. 우리 기다릴게요. 서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침대가 다가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지훈이었죠. 아빠. 서연이 놀라 소리쳤어요. 유진과 지아도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그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중이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아빠는 왜 저기 있어요?
유진이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기증자이십니다. 어머니께 심장을. 뭐라고요? 세 딸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지훈이 침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다니요? 심장을 준다고요? 서연이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아버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서연아. 싫어요. 우리 이제 막 아빠 만났는데. 이제 막 가족 되려고 했는데. 유진과 지아도 울며 달려왔어요. 아빠, 다른 방법 없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너희 엄마는 이 심장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아빠는요? 나는. 지우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말기암이라는 사실까지 말할 순 없었습니다. 딸들이 더 슬퍼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괜찮아. 이미 결정했어. 아빠. 세 딸이 동시에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설마 아빠가 죽는 거예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서연이 달려가 의사를 붙잡았어요. 우리 아빠 심장 주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증자분은 수술 중 사망하십니다. 심장을 떼어내는 순간. 안 돼. 세 딸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하세요. 아빠, 내 결정이야. 방해하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제발. 지아가 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어요. 지훈과 선영이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 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한다. 너희 엄마 잘 부탁해.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위 붉은 불이 켜졌어요. 삼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에는 세 딸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복도에서 삼둥이는 벽에 기댄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톱은 깨물어져 피가 나 있었고 유진은 계속 눈물을 닦았으며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로사리오를 쥐고 있었죠. 제발 두 분 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잖아요. 심장을 떼어내면 아버지는 즉시 사망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심장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증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세 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적어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또 6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겁니다. 새 심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기적적으로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말기 췌장암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예요. 심장을 떼어낸 상태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암이요? 세 딸이 동시에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심장을 드리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요. 유진이 무너졌어요. 지아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죠. 아빠가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걸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3일이 지났어요. 선영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물었죠. 지훈 씨는? 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은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어머나, 제발 아니라고 해. 엄마.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심장을 줬어요. 선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힘차게, 규칙적으로. 지훈의 심장이었습니다. 바보. 왜 그랬어?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휠체어 좀 가져다 줘. 지훈 씨 보러 가야 해. 하지만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가야 해요. 선영은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 지훈이 보였습니다. 온몸의 관과 선이 연결된 지훈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지훈 씨 나예요. 선영이요. 눈 떠봐요. 하지만 지훈은 대답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을 떼어냈으니 당연합니다. 게다가 말기암까지 있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지훈을 지켜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죠. 딸들도 교대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한미란이었습니다. 오빠. 미란은 유리창 너머 지훈을 봤어요. 그리고 비웃듯 말했죠.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 여자 때문에. 뭐라고요? 서연이 돌아봤어요. 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심장 떼어냈으니 당연히 죽죠. 그런데 박선영, 당신도 곧 죽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 휠체어를 돌려 미란을 쳐다봤어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심장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록 내가 조치했거든요. 병원 직원 하나 매수하는 건 쉬웠어요. 면역 억제제 대신 다른 약을 투여하게 했죠.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오빤 내 거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망쳤잖아요. 미란이 소리쳤을 때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아가 이미 비상벨을 누른 거였죠. 저 사람 잡아주세요. 살인 미수예요. 지금 자백했어요. 미라는 발악했지만 결국 경비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저 사람 잡아주세요. 지아의 외침에 경비원들이 미란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의 몸은 심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죠. 엄마. 삼둥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선영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고요.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한쪽에선 선영이 거부 반응과 싸우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지훈이 죽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삼둥이는 두 수술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새벽 3시 지아가 복도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신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서연과 유진도 기도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용서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요. 가족하기로 했잖아요. 18년 동안 증오했던 아버지였지만 이제야 그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 선영의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거부 반응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나실 겁니다. 세 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거든요. 환자 심박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삼둥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부짖었죠. 아빠, 아빠, 제발. 아빠, 우리 이제 용서했어요. 일어나요. 아빠, 가족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심전도의 선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오전 5시 23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세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대로 기절했고 지아는 미친 듯이 수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 회복실에서 선영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아직 수술 직후라 몸은 약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였죠. 복도에 울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울어요? 선영이 물었을 때 서연이 엄마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아빠가, 지훈 씨, 지훈 씨. 선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지훈의 몸이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선영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죠. 선영은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지훈은 대답이 없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선영은 지훈의 가슴에 귀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당신 심장 여기 있어요. 내 안에서 뛰고 있어요. 쿵쿵쿵 계속 뛰고 있어요.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내 안에 살아있어요. 딸들도 엄마 곁으로 왔어요. 네 사람은 지훈을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지만 이별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지훈에게는 마지막 밤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어요. 한미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언론 카메라도 즐비했어요.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한미라는 18년 전 임신 7개월의 박선영 씨를 계단에서 고의로 밀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출생한 삼둥이를 각기 다른 보육원에 유기했으며 친오빠인 고 한지훈 회장에게 박선영 씨가 사망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병원에서 박선영 씨의 수술 후 투약 기록을 조작하여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18년 전 계단에 CCTV 복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란이 선영을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계속해서 보육원 유기 기록, 병원 직원과의 금전거래 내역이 제시됐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미란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오빠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젠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 덕분에 기적적으로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제 다리로 살아봤어요? 새벽에 깨서 일하고 밤늦게 자면서 세 딸 키워봤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미란 씨, 당신은 제 인생만 망친 게 아니에요. 지훈 씨 인생도 망쳤어요. 그 사람은 18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어요. 매일 밤 제 사진을 보며 울었대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들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우리 딸들만 혼자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심장까지 저한테 줬어요.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을 바로잡으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한미란에게 살인 미수, 중상해,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선영을 한번 돌아봤죠.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선영은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삼둥이가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지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한성 가족 묘지 언덕 위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묘비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한지훈. 1975-2025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 묘비 앞에 선영이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딸들이 꽃을 놓았어요. 여보, 재판 끝났어요. 미라는 18년 형을 받았어요. 당신이 받은 고통만큼요. 선영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심장 덕분에 전 살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당신 심장이 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미워했어요. 전시회장에서 너무 잔인하게 대했죠.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매일 식당 앞에서 기다렸던 거 우리 다 봤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추운 겨울날도 벤치에 앉아 계셨죠. 정말 미안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가족하고 싶었어요.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네 사람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간의 오해, 미움,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묘비가 아름다웠어요. 선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두 발 걸었습니다. 18년 만에 제대로 걷는 거였어요. 엄마, 딸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봐요. 내가 걷고 있어요. 당신 심장이 날 일으켜 세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들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새로운 심장이 선영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18년간의 재활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식당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큰 식당이었습니다. 2층 건물로 확장했죠.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예술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한지훈 회장과 네 식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비록 함께 찍은 건 아니었지만 서연이 그림으로 그린 가족 초상화였어요. 선영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문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랑 불고기예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18년 만에 되찾은 웃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선영은 항상 지훈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서연은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개인전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렸어요. 전시회 제목은 다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여인과 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네 명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이었죠. 한 남자가 뒤에서 네 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짧은 시간만 우리와 함께 했지만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심장을 엄마에게 주셨죠. 그 심장이 지금도 엄마 안에서 뛰고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의 그림은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 돈은 전액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유진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빈 피라모닉과 협연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열었죠. 무대 위에 올라선 유진은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연주할 마지막 곡은 제가 작곡한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을 위한 곡이에요.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슬펐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마지막엔 희망차게 끝났어요. 관객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5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죠. 지아는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됐습니다. 그녀가 춘 백조의 호수는 전설이 됐어요. 한 공연 평론가가 썼죠. 한지아 무용수의 춤에는 영혼이 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가벼움과 땅을 딛는 듯한 무게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어느 주말 오후 세 딸이 식당에 모였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선영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죠. 오늘은 너희 아빠가 좋아하시던 갈비찜 만들었어.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빈자리 하나에 지훈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요. 유진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지훈이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엄마, 이거 봐요. 서연이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훈의 회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거였습니다. 청소하던 중 우연히 찾았죠. 상자 안에는 편지 다발이 있었어요. 모두 지훈이 18년 동안 선영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죠.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선영아,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5년 차 편지였습니다. 5년이 지났어. 아직도 널 잊을 수가 없어. 회사 일도, 돈도, 명예도 아무 의미 없어. 너만 있으면 됐는데. 왜 날 두고 갔니? 왜? 10년 차 편지였어요. 오늘 길에서 쌍둥이를 봤어. 손 꼭 잡고 걷더라. 순간 내가 생각났어.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만약 살았다면 말이야. 엄마 닮아서 예뻤을까? 15년 차 편지였습니다. 미란이가 또 선 보라고 했어. 거절했지.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내가 있어. 영원히 널 사랑해. 마지막 편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거였습니다. 선영아, 곧 널 만나러 갈 것 같아.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 의사가 3개월 남았대. 그래도 괜찮아. 천국에서 기다릴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지훈도 18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혼자 외롭게 살았다는 것을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편지들을 놓았어요. 여보, 편지 다 읽었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었네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18년이었죠. 선영이 묘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준 심장으로,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요. 딸들도 다 잘 컸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서연이 작은 캔버스를 세웠어요. 가족 5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훈도 그 안에 있었죠. 모두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도 여기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유진이 작은 스피커를 켰어요. 그녀가 작곡한 가족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선율이었죠. 새들도 함께 지저귀는 것 같았어요. 지아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춤을 췄어요. 슬픈 춤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춤이었어요. 나비처럼 가볍게, 꽃처럼 아름답게 춤췄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네 사람을 비췄어요. 묘비 위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지훈이 축복하는 것 같았죠.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자. 여보도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엄마, 우린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에겐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있잖아. 바로 사랑이야. 그리고 선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의 심장이 여기 뛰고 있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보였어요. 그 위로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어요. 한 달 뒤 한성그룹은 지훈 장학재단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선영과 삼둥이가 직접 이사로 참여했어요. 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는 없도록요.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 아빠 혼자 키우는 가정 모두 돕고 싶어요.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첫 장학생은 30명이었습니다. 모두 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아이들이었죠. 선영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건넸어요. 힘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는데. 선영은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럼요. 나도 그랬어요. 세 딸을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너희 엄마 아빠도 그럴 거야. 사랑하니까.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식당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빈자리 하나에 지훈의 사진을 놓았어요. 아빠, 오늘 재단 행사 잘 끝났어요. 30명이나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유진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건배할까요? 선영이 물잔을 들었어요. 딸들도 따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아빠에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때 선영의 가슴에서 심장이 힘차게 뛰었어요. 지훈의 심장이었습니다. 쿵쿵쿵. 마치 나도 여기 있어, 나도 함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선영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여보. 당신 여기 있는 거 느껴져요. 매일 느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함께한 시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죠. 지우는 이제 없지만 선영의 가슴에서 매일 뛰고 있어요. 딸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어요. 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전해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지우는 비록 짧은 시간만 가족과 함께 했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남겼어요. 자기 심장을요. 그 심장은 지금도 선영의 가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선영이 눈을 뜰 때마다 그 심장은 말해요. 사랑해. 오늘도 힘내. 우리 딸들 잘 지켜줘. 그게 지훈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